우선 이제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윤희성 원장님, 그리고 이제 임상석 학과장님, 그리고 이렇게 또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강의를 듣기 위해서 참석한 이제 금융대학원에 있는 학생분들, 이제 현직자분들, 또 그리고 전문가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북극 항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이제 북극에 관한 이제 첫 번째는 대부분 이제 현재 이제 시범 운항과 경제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북극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법, 해양법이 먼저 적용되었던 곳입니다. 1958년 이제 공해 협약, 그리고 이제 1982년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이 제정되면서 이미 이제 북극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많이 좀 논의가 되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북극 이사회에서도 지금 규제의 관점에서 이제 폴라 코드를 채택하기 위해 이제 노력을 했던 것이 기본적인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극 항로에 관한 이제 규제적인 부분하고 그런 일반적인 현황,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적인 관점에서 조금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깊이 있게 하고 또 일반적인 내용들을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일 먼저 모든 이제 국제 해사 협약, 특히 이제 해사공법에서는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을 근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협약을 이제 바다의 헌법이라 부르고 이제 모든 이제 조약의 이제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폴라 코드, 솔라스 협약, 마하폴 협약 다 모두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 제12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왜 유엔 해양법 협약이 중요하냐고 하면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국가의 관할권과 그다음에 집행적 관할권, 입법 관할권, 그 연안국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법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 해협이라고 하는 국제 해협에서 일반적인 선박은 통과 통항권을 가집니다. 근데도 이제 일부의 연안국들이 국제 해협에 통화하는 선박들을 이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방안으로 이제 통항을 이제 방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엔 해양법 협약이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연안국과 항만국과 그다음 기국에 대한 이제 권할권을 가지고 있는 협약이라서 규제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협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을 우리는 포괄 협약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포괄 협약을 근거를 두고 모든 협약들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국제법적 지위를 살펴보면은, 어, 북극해는 기본적으로 이제 러시아, 그 다음에 북극의 연안국들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고, 또 북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제 지위라고 하면은 환경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적인 수단도,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규제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의 이익이 존재하는 것이고 국제적 관심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환경적으로 이제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 원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제도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일반적인 의무로서 해양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적인 의무는 일반적인 의무입니다. 모든 국가가 다 가지고 있는 의무입니다.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도 가지고, 그리고 현재 이제 북극 같은 경우는 선박이 다니기 때문에 선박에 대한 이제 법적 집행적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북극의 연안국들이 가지고 있는 집행적 법적 관할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극의 연안국인 캐나다나 러시아가 국내 기준과 국제 기준을 채택하고 최소 최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의무를 가지게 있고, 모든 국가들은 결국 해양 환경 보호 및 보존에 관한 국가적인 일반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극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가 유엔 해양법 협약 제234조입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유엔 해양법 협약이 제정이 되면서 234조의 이제 조항을 이제 채택을 하고 이제 비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주 특이한 조항입니다. 이 234조가, 이 234조가 오직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 미국, 러시아 이 세 국가만 관련되는 조항으로서 캐나다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결빙 해역에 대한 조항을 유엔 해양법 협약 이제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주장을 하게 되었고 이 협약이 이제 채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이제 연합국의 이제 집행 그다음에 이제 입법적 관할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234조의 결빙 해역이라는 특정 조항을 이제 제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합국들의 일반적인 이제 집행과 입법적 관할권을 강하게 이제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빙 해역이라는 것은 북극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남극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극 해역에서 이제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해양 오염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그 북극은 국제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해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받아야 되는 해역으로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택되고 있는 해양 환경법 또 이제 국제해사협약의 특별해역과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BBNJ가 생물 다양성 협약이 이제 곧 이제 채택되면서 지역 기반 관리 수단이라고 하는 이 법적 조치들이 굉장히 좀 이제 이제 널리 이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국제사기구는 지역 기반 관리 수단을 이미 많이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특별 민감 해역과 그 다음에 마포 협약상의 특별 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 이미 이제 남극은 특별 해역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고 어, 북극은 일반적으로 이제 특별해역과 특별민감해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게 이제 폴라 코드가 제정이 되면서 그와 같은 이제 보호조치 수단들을 채택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런 보호 조치들이 무엇이 있냐고 하면은 선박인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치는 기본적으로 배출물을 통제하는 거나 항해 안전 조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제 배출물의 통제와 항해 안전 조치들은 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치들의 일환입니다. 배출물 통제는 이제 선박에 이제 배출물을 규제하는 거, 그다음 대기 오염 물질을 규제하는 거, 이 부분은 뭐 아마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기오염에 관한 이제 규제들도 다 배출물 통제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항해 안전 조치는 선박 보고제도, 선박 통항제도, 이제 통항 분리제도, 그다음에 장거리 식별 및 추적, 그다음 해피 구역 지정, 묘박 금지 구역 설정, 도선 제도를 이제 항해 안전 조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항해 안전 조치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대단하지 않고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냐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박은 무해 통항을 가집니다. 그래서 무해 통항을 가지는데 어떠한 이제 항해 조치도 그 기국의 무해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 현재 가장 큰 이제 국제법적 해양법적 문제는 연안국이 가지고 있는 집행적 관할권과 이제 일반적인 이제 선박이 누리는 이제 무해 통항권 전통적인 국제법의 이제 원칙이죠. 이것들이 이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하고 있는 가장 큰 이제 원인 중에 하나는 연안국들이 선박의 안전과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적 관할권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집행적 관할권을 굉장히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 예, 영국, 미국도 집행적 관할권을 폭넓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극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17년에 폴라 코드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폴라 코드의 가장 큰 이제 특징은 해상 안전과 오염 보호에 관한 규정과 그다음에 이제 STCW라고 하는 이제 선박 직원에 관한 이제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IMO가 기본적으로 협약을 채택할 때 이제 코드라고 많이 제정을 합니다. 이 코드가 가지고는 법적 지위가 뭐냐? 코드는 기본적으로 비구속적 협약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 연성법, 이거는 이제 소프트로의 이론으로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IMO가 제정되는 법률들은, 법안들은, 일반적인 이제 국제법의, 국제협약에 대한 원칙을 따르게 되는데, 대부분의 협약이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서 빠른 변화가 생기게 되고, 개정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생길 때마다 매번 이제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이제 프로시저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구에서는 이제 묵시 수락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코드를 먼저 기술적인 코드죠. 기술적인 코드를 먼저 제정해 놓고, 이 기술적인 코드에 대한 이제 모협약, 이제 솔라스 협약과 마하폴 협약의 근거 규정을 두고 위임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기술 규정인 이제 폴라 코드를 제정해 놓고, IMO가 이거를 이제 법적 구속력을 얻기 위해서 이제 솔라스 협약에, 그리고 이제 마하폴 협약에 이제 그 모혈락의 이제 인코퍼레이션 통합을 시키면서 이제 묵시적 수록 절차를 거쳐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라스 협약 제 15장이 이제 그 이 폴라 코드입니다. 그리고 마하폴 협약은 이제 그 기준에 이제 안엑스 부속서 1장에 그 근거 규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국제회사 기구의 기본적인 협약을 조금 이해하려면은 선박 안전에 대한 이제 적용 범위, 그 다음에 마하폴 협약의 적용 범위를 좀 알아야 됩니다. 되게 이제 이 투 트랙으로 가는데 국제회사 기구가 솔라스 협약은 기본적으로 각 장마다 그 적용 대상 선박을 다르게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아는 ISM 코드, 그다음 ISPS 코드, 폴라 코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콜라스 코드의 제2장은 이제 그 LSA 제2장은 이제 FSS 코드라고 소화 설비 규정, 기간 규정, 그 다음에 3장이 LSA 코드라고 그 라이프 세이빙 어플라이언스, 그 개인 생명 구조 이렇게 적용 규정을 다르게 두고, 근데 해양 환경에 대해서는 모든 선박이 적용하도록 둡니다. 모든 선박이 적용하고 그 모든 선박에 적용을 하고, 다만 이제 마폴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국가들은 이와 동등한 기준으로 기국이 설정하도록 이제 근거 규정을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에 대한 규정하고 하양 환경에 대한 규정이 이제 좀 다르게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안전에 대한 규정, 이제 환경에 대한 규정을 모든 선박한테 주고, 그 기국이나 연안국의 그 권한, 이제 이제 입법적인 관할권은 좀 더 폭넓게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연안국들은 마하폴 협약에 있는 규정을 채택하고 최대 기준과 최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연안국들이 좀 더 본인들의 이제 국내법을 통해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뭐 폴라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은, 폴라 코드는 등급에 따라서 이제 선박의 등급을 나누어 놨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대한 부분들은 IMO가 좀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폴라 코드는 두 가지의 이제 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안전 기준과 해양오염 설비 기준인데, 이게 이제 뭐 그 솔라스 협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폴라 코드의 기준을 이제 명시적으로 나타낸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박의 레이더의 사용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전, 그 다음에 구명 설비 부분, 그 다음에 방안에 관한, 그리고 이제 스트럭처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그 기준들을 이제 일반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RO라고 하는 우리 이제 성급, 이제 우리는 이걸 정부 대행 검사 기관이라고 합니다. 정부 대행 검사 기관들이 본인들의 이제 기준과 국내법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폴라 코드에 충족이 되었는지를 검사하고 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이제 세이프티에 관한 이제 기준을 나타내고. 근데 이 세이프티에 관한 기준이 지금 아직 이제 2016년에 제정이 됐을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는 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갭이 어떤 것이 있냐고 하면은, 대부분의 선박들이 지금은 이제 그 쉐빙 기술이 발달된 선박들이, 또는 이제 그와 관련된 조선을 한 선박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경험 축적치가 저마다 나라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적용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폴라 코드에 대한 이제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경에 대한 이제 기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오일, 이제 여기 지금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블랙 카본 이야기에 많은, 이미 이제 HFO는 폴라코드 적용에 따라 가지고 북극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항적인 관점에서도, 테크니컬적인 관점에서도, 물론 이제 여기 그 선박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히팅이 가장 중요한데, HFO는 아예 원래 좀 쓰기가 또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 그 이제 극지를 다니거나 되게 이제 열악한 환경을 다니는 선박들은 그때 히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히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이제 이런 기름들을 인하점에 이제 제한을 받는 기름들을 쓰기 힘들고 또 특히 환경에 대한 규제 때문에 이제 HFO는 아예 못 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다니는 이제 북극을 다니는 선박들은 일단 빌지 배출이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해양 오염 물질들 배출이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외지 배출도 다 금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라스트 워터도 배출이 금지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환경 유해 물질들은 다 금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혹시 제가 처음 서두에 좀 이야기했지만 북극은 아직까지 이제 마폴 협약에 따라 가지고 특별 해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주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폴러 코드의 이 지금 뭐 이제 오일 HFO의 금지, 그다음에 빌지 배출의 금지, 그다음 CAG의 금지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마폴 협약상 특별 해역이 가지고 있는 특별 조치의 수단들입니다. 근데 이 수단들을 다 모아가지고 폴라 코드에 적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마폴 협약상 북극해가 가지는 지위는 특별적으로 보존받아야 되는 지역으로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위 자체가 일반적인 이제 해역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또 이 해역에서 가지는 이제 그 지위가 결국 이제 북극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상황, 특히 이제 기후변화 협약으로 인해 가지고 북극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관심과 국제적인 관심은 이제 모두의 국가들이 일반적인 의무로서 북극을 보호해야 되는 관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어,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이죠. 기후변화 협약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적인 이제 소도국의 위험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북극의 이제 얼음이 이제 빙하가 녹는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국가들이 가져야 될 의무고 이 화양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다는 이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극은 더 이제 다른 해역보다 더 이제 특별하게 이제 보호받아야 되는 해역으로 우리가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극에 대한 이제 연안국은 5개 국가로 나눠지고, 이 5개에 대한 국가들 중에 현재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제 해역에 연안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캐나다와 러시아입니다. 또 해양 경계 핵정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뭐 영해나 이런 부분들은 각 국가들이 갖는 이제 영토 관할권이기 때문에 크게 이견이 없지만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문제, 특히 이제 북극 중앙 항로에 관한 문제는 아직 이제 해양 경계 핵정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분은 협정이 되었지만 일부분 해역에서는 아직 협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북극 항로, 이제 뭐 중앙 항로를 가도 뭐 완전히 공해이기 때문에 북극 그 중앙 항로를 가도 되지 않냐. 근데 완전히 이제 공해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공해인 부분도 있지만 일부분은 대륙붕, 그러니까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을 넘어서는 대륙붕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극 항로는 아마 너무 많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뭐 북동 항로, 북서 항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 뭐 북극을 이제 캐나다 쪽을 이제 국제해협으로 통과 통항권을 지속적으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뭐 국제해협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이제 국제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제 국제 간행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항로로서 이제 지속적으로 항로로서의 이제 이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국제 해협으로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 통항권을 누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선박들은 일반적으로 무해 통항권을 노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박이 통항을 하는데 무해 통항을 가지기 때문에 북극을 지나는데 기국은 무해 통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해 통항권도 지금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극 항로에 대한 이제 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뭐 캐나다 부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캐나다는 그렇게 이제 북극에 대한 이제 상업적인 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이제 법률적 규제를 보면은 조금 더 엄격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적인 이용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오히려 이제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캐나다 이제 물론 이제 환경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만큼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데 이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뭐 아주 이제 공격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이걸 이제 경제적인 이제 수치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보면은 그 대부분의 이제 여기 그 우리가 그 9월부터는 이제 그 북극을 이제 항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항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선뿐만 아니라 그 호위 선박 이제 쉐빙선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써야 되고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제 그 일반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러시아가 지금 이제 조금 부가가치를 좀 많이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좀 이제 뭐 북극 이사의 자료들을 좀 살펴보니까, 2025년에 이제 1812척이 이제 지나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절은 이제 9월 이제 해빙 최소 시기 때 가장 많은 운항을 했던 게 사실이고, 아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해수부가 지금 10억 운항을 9월로 잡고 있을 겁니다. 선종별로 보면은, 일반 화물선, 벌크 선박들이 굉장히 좀 높은 수치로 항로를 항해한 걸로 보여집니다. 뭐 이 자료는 뭐 2025년에 지금 북극을 다니는 선박들의 추적도인데 한눈에 봐도 2013년과 크게 이제 에, 증가됐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북극 항로를 갔던 기국들을 살펴보면 1661 이제 기국들이 갔었고, 뭐 여기 그 오른쪽 그 그림을 보면은 이제 어떤 기국들이 갔느냐를 볼 수 있으면 뭐 대부분 이제 좀 특이점들은 제 1, 2, 3, 4, 5, 5위는 대부분 북극의 연안국이죠. 북극의 연안국들이 이제 가고, 근데 특이한 거는 중국이 굉장히 좀 아시아 중에선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뭐 정치적인 상황과 외교적인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 조금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라이베리아나 파나마, 바하마 여기는 또 마샬 여기는 이제 FOC 국가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FOC 국가들 중에서 어떤 이제 비하인드 된 이제 실제 이제 플래그 스테이트가 어딘지는 판별은 안 됐지만 아 뭐 추측은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대부분 이제 선주 국가들 중에서 여기에 이제 FOC를 해서 다니는 배들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게 2022년 자료인데 아까 2025년에 훨씬 더 많은 선박들이 갔기 때문에 아마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증가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흔히 우리가 가장 크게 이제 우리랑 이제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이 지금 이제 중국도 뭐 쉐빙선 건조를 하고 있고 또 이미 북극을 다니고 있고 올해 제가 알기로 지금 뉴뉴 쇼핑이랑 시그랜드 쇼핑이 또 북극으로 이제 선박을 보내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 뭐 러시아의 이제 이익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앞서 이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이 무해 통항은 일반적으로 가지는 권리입니다. 유엔의 안법 협약에서 모든 선박의 국가는 무해 통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해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 엄연히 이제 우리가 북극을 갈 때, 북극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러시아의 내수와 영해,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이렇게 다 지난다고 했을 때라도, 러시아를 단순히 이제 통과만 하고 이제 패싱만 한다고 하면은 무해 통항을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국제법적으로도. 근데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연안국이 입법 간할권을 가지게 해놨습니다. 특히 항행 안전과 해양 오염 보호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무해 통행에 관한 입법 간할권을 채택하도록 하고 이걸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해 통항이 이제 침해받게 되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러시아를 갈 때 무해 통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러시아 이제 사전 보고 제도를
지금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사전 보고를 하면서 이제 무해통항에 대한 이제 권리를 침해받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규정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이제 입법 관할권, 항해 안전과 해양 오염 보호를 한다는 이제 명목하에 집행 관할권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집행 관할권을 이 이제 규정을 따라가지고 국내법을 강화시키고 강화된 국내법을 통해서 집행기관을 통해서 집행관할권을 외국 선박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제 적용하고 있는 상황. 이게 이제 현재 이제 그 해양법적인 트렌드고 대부분의 이제 해양 국가들이라고 하는 이제 영미권 국가들과 뭐 중국, 신재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연안국의 입법 관할권을 본인들의 국내법을 통해 가지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안국의 관할권들은 뭐 제가 여기서 나와 있는데 이 뭐 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그 IMO 협약, IMO 회사 국제회사 협약, 솔라스 협약, 마폴 협약은 에 따라 가지고 IMO가 채택한 그 협약들은 다 이제 연안국의 관할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입법과 집행 관할권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다 두고 있습니다. 이게 근거 규정 따라서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에 다른 이제 관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두고 있는데 뭐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러시아가 이 규정을 가지고 이제 국내법을 채택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걸 보면은 이제 캐나다의 국내법은 북극해 오염 방지법이 있습니다. 북극해 오염 방지법에 따라 가지고 규제를 이제 두고 있고 여기서도 보면은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간에 따라 가지고 사전 보고를 언제 그다음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 규제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무해통항권은 인식되지 않는,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박의 사전 보고 제도가 의무화되고, 해양경비대에 일반적으로 이제 제시되는, 통보 의무를 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극지 운항 선박 증서를 보유해야 되고, 항해사를 배치해야 되고, 또 이제, 그 강화된 기술 운항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염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제한되는 규정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거를 또 한번 보면은 국제법하고 국내법 사이의 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요한 거는 러시아의 국내법이죠. 러시아의 국내법은 이 NSR이라는 이제 러시아의 국내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NSR 뭐 흔히 말하는 이 지금 로사톰이 지금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데 모든 선박은 이제 항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 안전. 그 가장 큰 거는 이제 뭐, 이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호위, 도선, 항해, 서비스 요금을 부과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금은 이제 톤수, 빈급, 호위 구간, 항해 기간에 따라가서 산정이 되고, 이 산정이 되는 금액을 이제 이 국내의 근거법을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조금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무해통항을 가진다고 했는데 무해통항을 가지면서 여하튼 이제 러시아의 국내법을 통해 가지고 선박의 이제 사전 보고 제도와 사전 위치 보고 제도가 이제 제한을 받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또 러시아가 지금 하는 거는 강제 도선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 도선. 원래 도선이라는 제도는 임의 도선입니다. 국제해사 기구가 일반적으로 도선은 국내법에 이제 강제 도선한다고 알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입항을 할 때의 문제고 실제적으로 해협을 통과하거나 단순히 무해 통항권을 누리는 선박에 대해서 강제 도선에 대한 이제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이미 이거는 이제 포레스 해협에 호주가 강제 도선을 지정하려고 할 때 그 싱가포르가 국제해사 기구를 통해 가지고 이 도선이라는 거는 국제 해협에서의 강제 도선은 국제법적으로서 위배되는 상황이고 또 이 강제 도선에 대한 이제 규정은 이제 인식될 수 없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토레스 해협의 해양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국내법을 호주가 제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강제 도선을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시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국제법과 국내법의 계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환경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지역에서의 그 연안국의 집행 관할권은 어느 정도 지금 인정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국내법을 제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북극을 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일부분의 구간에 대해서 그냥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강제 도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제 도선을 실시하면서 그거와 다른 요금을 받고 있고 다음에 이제 뭐 기국으로서의 의무를 보면 당연히 이제 뭐 우리는 기국입니다. 한국은 기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뭐 북극 이사에서도 우리는 이제 그 옵저버로서의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근데 기국으로서의 의무를 보면은 이 뭐 기국에 대한 의무는 당연히 이제 뭐그 안전과 해양 환경에 대한 이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해야 될 의무를 가집니다. 또 우리는 또 무해 통항과 통과 통항권을 가지지만 실제적으로 연안국이 제정하는 국내법에 대한 이제 규정을 가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국으로서 우리가 의무를 가진다고 하면은 러시아의 국내법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준수를 하는 게 사실 지금의 러시아의 이런 국내법은 나름의 이제 북극 항로를 하는 선박에 대한 이제 그 외교적, 정치적인 좀 상황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는 기구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죠. 뭐 이게 이제 강제도선의 사항입니다. 이미 이제 토레스 해협에서 특별 민감 해역 지정에 따라서 강제도선을 실시했는데 이와 관련된 이제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죠. 국내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이거를 근거로 이제 북극해에 이제 강제 도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제 도선이 실시되고 있고 이 강제 도선의 실시에 따라 가지고 우리 기국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무해 통항권은 제한을 받게 되고 강제 도선을 해야 되고 뭐 이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국제법적인 내용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거기 이제 그 러시아 NSR 이제 라이어빌리티 쪽에도 보면 이제 뭐 도선사의 책임 문제가 또 생기게 되겠죠. 실제적으로 여기 강제 도선에 대한 부분도 호주도 이제 도선 책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도선을 실시하지만 이 국제협에서의 강제 도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강제 도선에서 토레스 해협에서 책임 문제가 생기면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도선사가 일부분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호주의 이제 국내법에 따라 가지고 도선사의 책임을 지고 또 호주는 토레스 해협에 대한 이제 굉장히 엄격한 이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러시아 부분은 조금 이제 아마 확인을 조금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물론 이제 해양 안전 사고가 나지 않는 게 가장 1번이고 사실은 북극은 한번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선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전성 부분이 또 이제 경험 축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향후에 이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북극의 중앙 항로에 대한 이제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거의 가능성이 좀 추후에 이제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좀 제가 보는 이제 국제법적인 학자, 이제 해양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북극은 보호받아야 되는 곳이고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북극을 대부분의 이제 규제들이 북극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규제들이 적용되고 있고 근데 이거를 지금 상업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국가들이 있는 거는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북극 이사회에서도 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자고 하는 국가들은 굉장히 좀 드뭅니다. 러시아 빼고는 굉장히 좀 북극을 뭐 다 오픈해서 무조건 이용하자고 하는 국가들의 이제 움직임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북극의 중앙 항로까지도 이제 얼음이 녹으니까 이걸 이제 이용하자고 하는 거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제 PSSA라고 특별 민감 해역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그런지 대부분의 이제 국제 저널에 이제 투고되는 데 이제 논문들은 PSSA에 대한 논문들을 저에게 다 심사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 있는 이제 국제법적 학자나 해양법적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이 중앙항로, 북극 중앙항로를 이제 ABNJ로 국가 간할권 이원 지역으로 보고 여기를 이제 그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지역 기반 관리 수단을 적용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박의 통항에 대한 부분들을 공해상이라고 하더라도 일부분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게
그들의 관점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고요. 또 저도 이제 그렇게 좀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극은 일부분 보호받아야 되는 게 이제 해양법적으로도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해양받아야 되는 곳이 보호받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공해상이라고 할지라도 무분별한 이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해양 기후 변화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제재 수단을 가져야 된다는 게좀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BBNJ 협약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여기에 있고 BBNJ 협약들 중에 이제 뭐 ABMT라고 이제 지역 기반 관리 수단의 이제 지정 절차는 단순히 이제 그 BBNJ 사무국에 제출하면 되고 그다음에 IMO, 그다음에 북극 이사회 이런 이제 국제 기구들 이제 지역 국제 기구, 부분 국제 기구들도 이제 ABMT를 지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뭐 IMO는 조금 더 좀 논의가 많이 돼야 되고 되게 절차적인 부분이 어렵지만, 근데 이제 북극 이사회라든지, 다른 이제 지역 기구들은 충분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고, 지금 뭐, 북극에 대한 모든 규제는 보호의 관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보호를 하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이제 논의가 조금 필요할 듯 합니다. 예, 현재 이제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의 이제 상황을 조금 제가 정리를 했고, 예, 뭐, 아마 이 부분은 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뉴뉴시핑이 뭐, 1대1로 기업이기 때문에, 예, 지금 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국제 기구의 이제 북극에 대한 이제 다양한 이제 참여가 조금 필요하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좀 느끼는 거는 굉장히 좀 많은 이제 북극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금 중국에서도 대부분의 상해 지자체나 또 뭐 여러 기관들이 나와 있는데 북극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저는 이게 좀 일원화된 이제 그 루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대부분 어, 개별 기관에 움직이는 것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이제 그 우리 학교나 기관을 통해서 이제 국제 규범을 형성하는 과정에 좀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기국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제 영향력인 선언 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크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회사 기구 내에서도 MET 이제 회사 교육기관에서도 교육기관으로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대련 회사 대학이 이 부분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좀 집중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뭐 선박 건조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부분들은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굉장히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대부분 지금 이제 북극에 대한 이제 니즈라든지 관심이 국내적인 관점에서 많이 무너져 머물러 있는데 북극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이제 규제 조치를 채택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리더로서 해양 국가의 리더로서 참여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시범 운항은 당연히 시범 운항을 통해 가지고 경험 축적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경험 축적 과정에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고 또 이 국내 규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산업을 확대하는지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조금 큰 부분에서부터 조금 이제 강론적인 부분도 조금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조금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아, 저도 많이 배웠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북극 항로를 뭐 저는 뭐 저나 임 교수나 다른 여기 이제 배우고 있는 학생들도 대부분 다 상업적인 측면에서의 북극 항로의 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 또 다른 관점,
법적인 규제, 법적인 규제의 기본적인 틀은 그 환경의 보호라는 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환경의 보호라는 거하고 상업적인 활용이 어떻게 보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같이 상업적인 측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규제의 어떤 전체적인 윤곽을 소개해 주신 거 굉장히 가치가 있고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 지금 한 30명 넘게 들어와서 이 강의 이 말씀해 주신 걸 들었는데 어,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거리낌 없이 좀 질문하고 또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서로 또 다른 관점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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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천천히. 저 하나만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음, 예. 예.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선사들이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이제 가려고 하면 사실 뭐 법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보험적으로 선박이 담보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뭐 뉴스에도 막 나오고 있지만 통행료를 낸다고 하면은 보내준다라고 해도 사실 이제 선주들이 그거를 못하는 그 이유가 선체나 그다음에 그 화물에 대한 보험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무담보로 통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가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북극 항로 같은 경우에는 선체는 사실 뭐 제가 뭐 보험사 직원은 아니지만 추가 보험료 그러니까 에디셔널 프리미엄을 내면서 선체 담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그 P&I 그 유유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유유출에 대한 담보를 IG 클럽이나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는 코리아 P&I가 그거를 담보가 가능할지 물론 이제 정부에서 시범 운항을 한다고 하지만 코리아 P&I가 그런 관련된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담보를 해주면서까지 뭐 선사들에게 가라라고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저는 사실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만약에 코리아 P&I가 안 된다고 한다고 하면 정부 자체에서 그거를 이제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보증을 한다라고 해야 이제 선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업적인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같이 검토를 하고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수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대부분 이제 북극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하고, 보험 문제가 없으면은 선박을 운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아까 말했던 시범 운항을 결정하면서, 지금 뭐, KOBC가 이제 KPNI랑 여러 보험 회사들하고 이걸 논의하고 있고, 여하튼 이제 뭐 시범 운항 관점에서는 정부가 나서는 입장에서는 보험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추측하건대 이제 중국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중국이 과연 이제 보험을 어떻게 들고 가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오픈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능해 볼 수 있는 건 일반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매니지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선주 국가인 대부분 이제 북극 연안국이 아닌 그 북극 연안국이 아닌 이제 아시아 국가들인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은 결국 이제 중국도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정부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고 또 사실은 뭐 중국은 이제 뭐 흔히 말 우리랑 다르죠. 그 중국 차이나 P&I라 하더라도 그건 뭐 차이나 P&I가 아니잖아요. 그 정부의 거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지. 뭐 코스코 쇼핑도 코스코 쇼핑이 아니잖아요. 그 중국의 대부분의 이제 그런 이제 그 민영화 됐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중국 정부의 그 자산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이제 좀 우리가 추측하건데 그렇게 풀었을 거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그걸 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때도 잠깐 그 KOBC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뭐 정부가 나서서 KPNI는 좀 해결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가 조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보험은 리스크를 매니지하기 위해 들고 있는데 사고는 언제나 생길지 모르고 이 사고가 생기게 되면은 이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송은 불가피하고요. 소송은 불가피하고 사실은 이제 이 보험으로서 이제 보험금만 지급해서 끝날 문제로는 저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국제적인 신뢰도도 굉장히 떨어질 거고, 일단 거기서 사고가 난 이제 그 곳은, 그리고 또 사고가 나면은 이런 형사적인 문제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크게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아마 이제 항로가 제한되겠죠. 북극 항로의 제한권이 발동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아마 좀 아까 말했던 이 부분은 가장 큰 이제 고민 중입니다. 이제 사법적인 부분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용성 계약이나 또 계약서 부분들은 리스크를 어떻게 분담하고 이 리스크를 어떻게 커버할지는 지금도 우리가 조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말씀 감사한데 그냥 거기에 이어서 하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우영 변호사입니다. 예,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그, 예. 네, 그 2025년에 1661척이라는 배가 북극 항로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러시아 배가 뭐 한 800척이 넘고 나머지 반 정도가 러시아 배 이웨이 배인데 그러면 그들 배들도 P&I 보험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다 통행을 했다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마 이제 제가 아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은 똑같이 변호사님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아까 제가 봤지만 북극 연안국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극의 연안국의 선박들. 그러니까 북극의 연안국들의 선박은 제가 봤을 때 음, P&I를 없이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를 분담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북극 연안국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항해술이라든지 그 경험의 축적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경험의 축적을 통해 가지고 P&I 보험도 그와 유사하게 보험의 성격을 또 보험의 안에 디테일성을 좀 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수치를 보면은 북극이 뭐 800척이라고 하지만 그 5개 국가들은 대부분 이제 그 북극 연안국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중국이 뭐 한 열 몇 척, 나머지 뒤에 있는 국가들은 막 12척, 열 몇 척들이 이런 선박. 그 안에 있는 선박들도 진짜 만약에 우리 흔히 말하는 상선이 있는 반면 어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른 형태로 운항하는 선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아마 다른 방식으로 무조건 이제 P&I를 들거나 또 흔히 말하는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변호사님. 흔히 말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제 KPI나 보험의 리스크를 되게 이제 신뢰성 있는 보험을 들고 다닐 건데 대부분 그런 선박들 중에서는 아까 말한 FOC 국가들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대수 잘 모르는 P&I에 가입하고 그냥 이렇게 조금 해서 다닌 거 아닌가라는 그냥 저 추측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추측하기 어렵지만 이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부가 만약에 KOBC가 시범 운항을 한다 그러면 국내 선사나 이런 데보다는 운항 경험이 없는 국내 선사보다는 오퍼레이터로 북극 연안국의 어, 선사를 오퍼레이터로 해서 우리가 만든 배로 오퍼레이터는 북극 연안국의 선사를 쓰면은 조금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저는 그냥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사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국가별로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북극 연안국들을 보면은 얘들은 이제 쇼보야지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쇼보야지나. 근데 이 안에서 다닌 것들은 이제 레저로 살짝 그 앞에, 그래 북극의 입구를 갔다 온 선박들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극을 완전히 통과해서 유럽을 가는 이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게 딱 중국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딱 대권으로 봤을 때 아시아를 기점으로 이렇게 북극을 다녀서 딱 유럽까지 간 거는
러시아 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싱가포르도 몇 개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이제 경험 축적지를 그 중국 말고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 북극 연안국들은 대부분의 항로를 보면은 쇼보야지를 다니거나 대부분 왔다가 아시아까지 넘어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거라서 좀 이거는 이제 아마 조금 그런 상황을 보고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연구를 하다 보면 그 보험이 사실 그 가장 깜깜이 영역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보험이라는 게 그 우리는 그냥 변수를 놓고 보험료에 대한 전체 경제성의 센시티비티 정도만 보는 정도 선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혹시 장철훈 이사님 그 보험업계에서 그 지금 어, 대형 상선으로 그 북극을 운항하고 있는 배가 우리 한국에서 지은 대형 LNG선, 쇠빙 LNG선 15척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일본에서 운항하고 있는 거 배들이 있고 이럴 텐데, 그 배들을 업계를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큰 수치라도, 작은 수치까지 디테일은 아니더라도 전체로 보험료가 몇 퍼센트 정도 증가한다. 일반 LNG선, 그러니까 뭐 남쪽으로 해서 저 중동 다니는 LNG선에 비해서 그 북쪽 그 뭐 야말 쪽으로 다니는 LNG선이 몇 퍼센트 증가한다 하는 그런 자료라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뭐 정책적으로 이렇게 북극 항로가 이슈가 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많이 좀 궁금을 해서 그 코리아 P&I에 계시는 분이랑 몇 번 만나면서 이런 것들을 잠깐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음, 사실 코리아 P&I는 이거를 어떻게든 담보를 하기 위해서는 주요 터맨 컨디션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터맨 컨디션이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지도 않고 러시아 자체는 어차피 이제 생션 구역이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선체 보험이라든지 P&I 보험은 담보가 안 됩니다. 러시아 자체가 아까 그 880여 척이 운항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진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냥 무담보로 움직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 P&I 클럽에서 담보해서 이제 가는 국가는 노르웨이밖에 없다고 이제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르웨이에 있는 P&I 클럽에서 그 주요 터맨 컨디션과 트레이딩 아레아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음, 얘기해도 알려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통항하는 거는 좀 예외인 것 같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 요 정도의 그런 구간에서는 일부 정도 이제 가능하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된다 이런 부분은 코리아 P&I의 그거를 담당하시는 분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란 전쟁이 이거를 터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뭐 선사들이 어떠한 리스크를 담당을 해서 이제 간다고 했을 때에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수치화가 되어야지만 이게 간다고 보이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음, 북극같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만에 하나 KOBC나 뭐 누군가가 이제 정부에서 HMM에 그 길을 가라라고 했을 때 과연 HM에 있는 그 중요 결정권자들이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냥 무담보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사실 해외에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그것들을 벤칭을 마킹을 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말만 경제성이 높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과연 선주들이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거를 조금 더 심층 있게 좀 파악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음. 지금은 그 사실 그 P&I 부분은 말고 좀 아쉽습니다. 예. 허렌 머시너리 쪽은 어떻게 돼 있어요? 허렌 머시너리도 러시아 들어가면은 다 생션이라서 다 무담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 그렇습니다. 현재로선 무담보. 예. 만약에 음, 한다고 하면 사실 이제 지금처럼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전쟁보험 같은 경우에는 선체에 대한 부분이 0.2% 정도가 됐었는데요. 음, 지금 이제 한 3%가 되니까 한 15배에서 음, 20배
이 정도로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를 간다고 하면은 그거보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만큼의 그 크게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그럼 이제 그거를 음, 감안하면서 선주들이 과연 갈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음. 지금 워리스크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뭐 수십 배 오른 건 오른 거고 지금 5%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안쪽 다니는 배들에 대해서 그죠? 예. 음. 이게 이게 한항차면 모르겠는데 이게 뭐 사실 제가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하면서 뭐 이 세미나 가업 때문에 이제 찾아보면서 이 로이터 통신이라든지 뭐 로이드 마켓에 나온 거를 정리를 했을 때 1년 기준으로 하면은 약 보험료가 30배 정도 올라가거든요. 음, 이게 1년에 6항차를 한다고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항차 기준으로는 15배 0.25에서 0.3% 가야 되지만 음, 1년으로 따지면 보험료가 30%가 올라갑니다. 30배가 올라갑니다. 30배. 그럼 30배가 올라갔는데 과연 선주들이 갈까? 그거는 조금 타당성이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음, 예. 음. 그게 연구할 때 보면 가장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 포인트예요. 보험료가. 실제 그 오펙스 계산할 때 이거 뭐 선원비 같은 거야 어떻게 해보는데 선원비하고 메인테너ンス 같은 거야 어떻게 해본다고 하는데 그, 그 보험료는 정말로 그 어떻게 뭐 대충이라도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새 이제 그 워리스크 프리미엄 관련된 정보들 가지고 조금 원용해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 또 의견 있는 분들 있으면 지금 법적인 규제도 규제지만 어, 상업적인 어떤 프레셔도 그 상당히 고려해야 되는 요인인 것 같아요. 지금 대형 선사들이, 컨테이너 선사들이 우리는 북극 항로 안 간다. 이렇게 디클레어 하는 것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화주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화주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굳이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사실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아직 그 크게 이렇게 뭐 얘기된 화주 몇 군데 정도는 뉴스에서 보도도 되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거에 대한 조금 깊이 있는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까 환경부하고 어떤 상업적인 프레셔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전체에 걸리는 압박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그 조금 그 활성화하는데 제약이 되는 요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최 교수님한테 또 추가로 좀 예,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예, 있는데, 예, 그, 옛날에 83년도에 엑슨모빌의 엑슨 발데스호가 알래스카에서 좌초됐을 때, 예, 그, 손해배상 규모를 보면 이제 직접 손해가 한 40억 불, 간접 손해 예, 한 60억 불, 총 한 100억 불 정도가 예, 손해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엑슨모빌도 일시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북극 항로를 댕긴다면 뭐 그런 유조선이 갈 게 아니니까 뭐 그런 손해는 아니지만 적어도 손해가 작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우리나라에 있는 소위 이름 있는 선사들은 그 사건 예, 하나로 예, 무보험 상태로 간다 그러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지금 말씀 나누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중국의 선사들은 어떻게 해서 18척이나 무보험 상태로 갔을까? 혹시라도 사고 나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텐데 예. 과연 어떤 오퍼레이터들이 갔을까? 아주 그런 이름들이 잘 안 나와서 되게 아, 궁금합니다. 그래, 이거를 이제 조금 우리가 레퍼런스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또 좀 몇 번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그 KOBC나 또 해수부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그 정책적인 우리 정부의 기조라서 그런지 조금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런 이제 보이스가 조금 묻히는 것 같기도 하고, 알고 있겠죠. 뭐 아까 이제 장철훈 이사님 말했지만, 이제 KOBC는 지금 저한테도 한 이야기가
이거 그 러시아 제재가 너무 심각해서 자기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던데. 근데 이제 사실은 굉장히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엑슨 모빌 이 사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OPA의 제정의 근간이 됐습니다. 오일 폴루션 액트라고 미국의 OPA의 제정의 근간이 음, 됐고 이게 OPA가 어떤 영향을 줬냐면 이중저 선체를 이제 예, 더블, 채택하게 예. 된 싱글을 예, 퇴출되겠죠. 예. 이게 이렇게 다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로부터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이제 제재 수단을 가지기 시작했고 관할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그 시초이고 미국은 아직까지 마포 협약을 그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지금 국내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 부분이 좀 크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케이스를 보면은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좀 많이 이제 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심플합니다. 코스코나 큰 해운 회사들이 안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이 회사들이 안 하고 지금 이제 폴라 이제 실크로드라고 북극 이제 1대1로 북극 1대1로라고 이제 지정된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정부의 기금을 받고 딱 이제 운항하는 선박 회사들이 시그랜드 그다음에 유유쇼핑입니다. 그 유유쇼핑이 18회 갖고 유유쇼핑 사실은 유유쇼핑을 본사가 대련에 있습니다. 본사가 대련에 있고 그 대련에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 사무실이 막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대련은 또 이제 코스코 대련 코스코가 또 대련에 있고 대련이 이제 여기 동북 삼성을 가나라는 코스코가 있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그 선박 회사들은 중소 선박 회사입니다. 포워딩도 좀 하고 그다음 한중일 라인을 좀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한국 이쪽으로도 이제 운항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확인해 보니 그리고 또 이 선박 회사가 이제 실제적으로 크지 않은데 이제 북극 항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대부분의 기금들이 실크로드로 기금을 오게 되고 그 실크로드로 올 때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본인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절대 북극을 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보여주고 이걸 기회를 잡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확정해서 본인들의 사업을 조금 알리는 데 가장 큰 목적이죠. 누구한테 알리느냐? 그는 뭐 아시겠죠? 이제 그 정부의 이제 관심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이 주도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절대적인 을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강력하게 뭐 리스크가 안 된다. 뭐 이 보험이 어렵다. 저는 그런 말을 가감히 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다니고는 있겠죠. 뭐 운항의 관점에서 다니고는 있지만 이 친구들,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진짜 또 중국 정부도 어느 정도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리스크를 좀 이제 정부가 안고 있는 관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게 좀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이제 이런 이제 그 유니시핑이라든지 북극 1대1로의 관점에서 보면은 로사톰 로사톰도 중국하고의 관계가 이제 큰 맥락으로 보면은 1대1로 안에서 중러 관계가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러 관계 중에서 과연 액션 플레이를 뭘 할 것인지. 그럼 이 국가들하고의 릴레이션십에서 우리가 이제 기브 앤 테이크가 어떻게 되고 중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줄 것인지 중에 하나가 북극이 그 액션 플랜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지금 야말 프로젝트나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 투자를 하면서 반대 이익을 얻고 있는 게 지금 북극 항로 통항을 하는 상황으로 저는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케이스는 일반적인 상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같은 이제 선박 국가 조선 이제 선주 국가라고 하면은 이쪽에서는 우리랑 굉장히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거를 좀 레퍼런스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셨네요. 북극센터장님도 도움이 많이 되시겠네. 아닙니다. 네, 이거 좀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예. 다른 분 혹시 또 질문 있는 분 있으세요?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실 분. 안 계시면 오늘 그 시간이 꽤 흘렀어요. 원래는 1시간 정도 하는 건데 오늘 발표도 착실 충실한 내용으로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그 뒤에 토론도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해 주신 최정학 교수님께 박수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늘 해양금융 전문가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